안녕하십니까. 안기종입니다. 최현택입니다. 안기종과 최현택의 양양약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했죠? 최근 대학사들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 확대 방안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 이러면 기성전 수과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약은 기성전 경제성 평가 이제 요인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거 다 빼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좀 하도록 하는데, 일단 먼저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면제 대상 확대하는 이제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었잖아요. 네.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 경제성 평가 제도는 너무 어려워서 저도 쉽게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안 대표께서 방금 말씀하신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 확대 방안, 이게 이제 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을 바꾸는 내용인데요. 이게 풀네임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이면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이런 약제들이 이제 경평 면제 대상이 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 중에서 삶의 질 개선을 갖다 입증한 약제, 이런 약제를 이제 확대하는 게 좀 핵심입니다.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주는 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플러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이랬으니까 주로 항암제 같은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되었는데,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건 사실 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희귀질환 입장에서는 이제 임상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신속하게 이제 이 약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을 좀 요구하잖아요. 근데 경제평가 제도가 착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확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거죠. 네. 근데 좀 제약에서 좀 완전하게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라는 이제 이런 비판도 하고 하던데, 왜 그런 거죠, 이게? 제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원래 이제 준비했던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경제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현 보험등재 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죠. 네. 그걸 알아야 그러면 경제성 평가를 왜 면제를 해주는지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보험의약품 정책에서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건 이제 2007년부터입니다. 그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해서 경제성 평가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이 경제성 평가라고 한다는 건 핵심적으로 우리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예. 한정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효율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약을 갖다 등재시킬 때 기존에 있는 대체 가능한 약제 얘하고 비교해서 좀 더 효과가 좋은 약을 좀 더 싸게 사거나, 예, 아니면 동일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좀 더 효과가 좋은 약, 이런 걸 좀 선택을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게 경제성 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제들은 이 경제성 평가 내지는 비용 효과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지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근거 생산이 어려운 약제들, 그러니까 항암제이거나 그다음에 희귀질환 치료제, 보통 이제 환자 수가 적은 약제들은 경제성 평가 근거 생산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런 약제들이 이제 급여 등재가 안 되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거의 등재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게는 거의 7, 8년 동안 등재가 안 되는 항암제도 이제 존재를 했었고요. 당연히 환자들의 약제 치료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른바 위험분담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2013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위험분담 제도도 전제가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절차는 똑같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없는 약제에 대한 출구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제성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예외적 출구로서 면제 제도도 함께 당시에 고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에 와서 이제 들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제 경평 면제 제도는 2015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 21개 성분이 지금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 항암제하고 네. 희귀질환 치료제. 네. 어쨌든 이제 경제성 평가를 면제 제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근데 그 무작정 예외적인 통로를 갖다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을 딱 제한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이렇게 딱 두 개여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경평 면제 제도 대상이 되려면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제 임상적 필요도, 그다음에 근거 생산의 어려움, 그다음에 재외급 급여 현황,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임상적 필요도는 이제 항암제 또는 뭐 희귀질환 치료제, 그리고 대체 가능한 그 치료법이나 약제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치료적 이치가 동등한 제품이나 치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이게 이제 임상적 필요도에 관련된 카테고리이고요. 근거 생산의 어려움, 이거는 이제 삼상 조건부 없이 이상 임상만으로 뭐 식약처 허가받은 약제, 뭐 이런 약제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3개국 이상, 해외에 참조하고 있는, 우리가 참조하고 있는 7개 국가 중에서 3개국 이상에서 이제 급여가 돼야 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평 면제 제도를 적용받는 약제는 2020년이죠. 그때 한 차례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국가 필수의약품이면서 결핵치료제, 항균제, 응급해독제 뭐 이런 약제들로 한 차례 이제 확대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소아에게 쓰는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 이쪽을 확대하려고 개선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사전에 말씀하셨었지만 이게 국정과제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을 아까 제기하시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이 기사에 보면 이 국정과제. 이 경평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게 국정과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국민한테 이 5년 동안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봤거든요. 어디에도 경제적 평가 면제 대상 확대 이런 거 없어요. 네. 없고 제가 보니까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이게 국정과제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데 네. 아까 이제 또 이제 전문 기자시니까 해석으로 약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양양약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좀 한번 다룬 적은 있었죠. 어쨌든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제도, 그러니까 공단하고 이제 심평원 단계 절차를 줄여서 한 60일 정도 단축하겠다. 뭐 이게 이제 국정과제 110대 과제에 포함된 국정과제죠. 그런 국정과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속 등재제도 적용 대상이 이번에 그 심사평가원 개정안을 보면 그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에 적용을 받는 약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속 등재제도 자체가 경평 면제 약제에 대한 신속 등재 제도인 것이죠. 아, 그러면 지금은 이 경제적 평가가 면제되는 약제에 대해서만 신속 등재 60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관련이 좀 있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참에 좀 여러 요구도가 높으니까 대상도 좀 확대하는 거.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왜 제약회계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 크게 규정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그 소아, 이게 어쨌든 그 제약계는 그동안에 희귀질환은 뭐 특성상 그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약제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질환이나 약제들이요. 그래서 그런 그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약제, 그런 약제까지 좀 확대해주기를 이제 희망했었는데, 두 번째 이제 근거 생산의 어려움 카테고리에 들어있는데, 그 2호 이제 다목에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경평 면제 대상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 대상 환자 소수,
이거를 갖다가 위쪽으로 이제 문구를 조정을 하고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 이 부분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죠. 하다 보니까 그 대상 환자 소수인 거는 당연한 거고 추가적으로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를 갖다 이제 추가적으로 제약사도 입증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걸로 이제 제약사들이 우려를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요약하면 대상 확대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움, 기타 항목에 대한 조정은 불만. 그렇죠. 아쉬움과 불만이 공존하는 개정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 아까 이전에는 이제 아까 근거 생산 요건이 있죠. 네. 근거 생산 요건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딱 되어 있어. 네. 이게 아마 소수라는 게 한 200명 정도 네,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명만 입증하면 따로 뭐 입증할 필요 없이 그냥 통과됐는데 이제 이 기준이 이제 대상 환자가 소수라는 게 빠지고 기타로 바뀐 거죠. 네. 기타로 바뀌다 보니까 기타니까 뭔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는 걸 입증을 또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 거고 네. 뭐 아까 아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성인 수가 다 해야 되는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제 삶의 질 개선을 소화만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네.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학자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경제평가라고 하는 게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그렇죠. 중요한 이제 하나의 이제 잣대고 또 세계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삶의 질 개선에 하는 것에 너무 좀 이렇게 특혜다라는 주장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과한 혜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제도가 이제 해외에 있는지 계속 나온 이야기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라는 네. 이야기 있잖아요. 팩트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참 잘 몰라서 경평을 굉장히 잘 아는 이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 뭐 실제 뭐 해외에는 경평 면제 제도 자체는 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국의 나이스가 경제평가를 갖다 거의 최초로 이제 도입하고 가장 많이 하는데 거의 모든 약제에 대해서 이제 경평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내에서 경평 면제로 등재된 약제들도 나이스에는 경평 자료를 제출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약 쪽의 주장은 환자가 소수라서 이제 경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환자가 소수라도 경평 이제 경제 평가를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크게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해외에는 없는 제도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한국에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경평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그 항암전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율이 현격히 틀어지는 그래서 환자들의 어떤 신약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받는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거에 대한 이제 탈출구로 이제 도입된 제도죠. 그러면 이제 이 경제평가 면제 제도는 약간 이제 이 사회적 약간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평 면제 제도에 대해서 당연히 제약업계는 찬성하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환자단체에서는 경제적 평가 면제 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찬성하는 이제 뭐 희귀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적극 찬성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 재정이 사실 중증 희귀질환한테 워낙 중요하니까 너무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좀 이렇게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다만 면제를 하되 사후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이제 이 조건부가 필요하다는 이제 이런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한 이런 상황입니다. 정도 차이 있을 뿐이지 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최은태 기자님의 그 칼럼인가 그 저박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무슨 줄임말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약제 이름이 있어요. 네. 아마 그게 MSD에서 만든 네. 수팡생제, 네. 그러니까 항균제죠, 항균제. 네, 그 저박사주라고 하는 그 약인데 항균제는 항암제 희귀질환 아니니까 네. 경제평가 면제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그 등재되는데 얼마나 걸려 이게
어쨌든 뭐 등재까지 한 5년 7개월, 8개월 이제 이 정도가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0년 11월인가요? 그때 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제 수혜를 어떻게 받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그 대상에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지금도 거의 이제 등재를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거도 자료를 충분히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박사법 논쟁을 보면 이 경평면제 대상을 조금 이렇게 확대했더니 그전에는 급여급으로 들어왔었던 약이 사실 급여가 되는 거고, 이번에 또 이게 아마 건강보험 시장평가원에서 행정 요구를 해서 9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네. 확대하게 되면 아마 희귀질환 쪽 혜택을 좀 많이 받겠죠. 물론 희귀질환 쪽에서는 분명히 소아과 승인도 해달라고 요구를 뭐 분명히 하실 거고, 그게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약간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환자의 접근권을 높일 거냐,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거냐 하는 논쟁이 좀 있는데, 경평 면제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제도냐 하면 저는 반드시 그러한가 좀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부담을 준다는 거라면 그만큼 재정을 전략할 수 있도록 이게 도움을 주는 제도. 가령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비싸게 등재된 이유로 건보재정이 부담을 준다. 만약 그런 논리로 만약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약간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데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왜요? 근데 어쨌든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를 적용받는 약제도 이제 이른바 이제 위험분담제 유형을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 총액 제한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그 보통 이제 약제들이 등재를 할 때 공단하고 예상 청구액을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상 청구를 협상을 했는데, 예상 청구액을 초과한다, 100% 이상 초과한다 그러면 초과된 분을 갖다가 환급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제약사. 그게 이제 총액 제한형 위험분담제인데, 그냥 의무적으로 경평 면제약제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경평 면제 대상은 총액 제한 위험분담을 기본으로 결합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11월에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경평 면제약제의 총액 제한에다가 플러스 이제 환급형 위험분담제까지 이제 붙이기로 했어요. 물론 뭐 모든 약제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으로 두 개를 갖다 적용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재정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좀 제도를 좀 강화하는 이제 이런 어쨌든 사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경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경계성 그 비용 효과적인 기준선을 A7 최저가 이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낮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쨌든 지금은 A7 최저가의 80% 그것도 더 낮춰놨습니다. 지금. 예. 하다 보니까 경평 면제약제가 과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약제냐 이건 좀 의구심이 있고, 아까 21개 성분이 그 제도 도입 후에 이제 등재됐다고 했는데, 여기 실제 연 청구액을 보면 한 1,200도 채 안 됩니다. 가령 이제 우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콜린 알포세레이트라고 하는 이게 그 유효성 논란이 있죠. 뇌영양제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약제 같은 경우는 그 1년 청구액이 거의 4천억이 나가거든요. 5천억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좀 정확히는 퇴출이 아니라 급여 기준 제한인데, 그런 약제가 1년에 청구액 그것도 단일 성분이 4, 5천억이 되는데 열심히 등재시킨 21개 성분이 1,200억이다. 그러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냐? 이게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이죠. 그거는 좀 한번 연구를 하든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초고가 약제인 그 원샷 치료제 이른바. 근데 이런 약제들은 이제 대부분 다 경평 면제로 이제 그렇죠.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자체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꾸로 경평 면제 제도가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약제, 이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러면 원샷 치료제는 급여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샷 치료제 같은 초고가 약은 그 대부분 경평 면제가 되겠죠. 대상이 되는 건데, 나중에 기본으로 위험분담제 사후평가가 다 기본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건 또 어쨌든 뭔가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럼요. 좀 정리를 하면 경평 면제 제도가 정말 건강보험 재정에 독소적인 역할을 하냐,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저번에 어떤 이야기 했냐 그러면 그
졸겐스마 같은 이제 그런 치료제, 원샷 치료제가 정말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지 않았을 때도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대 기자님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이 제도도 어찌 보면 환자의 접근권을 높이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약간 중립성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립성보다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재정에 뭐 부담이 완전히 안 간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들 접근성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신 있습니까? 사실 아까 제약업계는 경평 면제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이게 예외적인 통로다 보니까 제약사들도 무조건 찬성은 아닙니다. 그래요? 일단 제한을 두는 건 맞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없는 약제들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서 이제 삶의 질을 성격히 떨어뜨리는,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성격히 떨어뜨리는 약제에 대해서 어쨌든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약제들은 경평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네, 이게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정부 자료를 갖다가 출력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복지부가 이제 당시에 설명한 게 이게 있습니다. 그 경평 면제제도 도입 취지라고 해서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극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희귀약제, 이런 약제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어떤 극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이런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도 이 경평제도 면제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극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 약제, 희귀질환 치료제들은 경평하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죠. 예. 하기 때문에 경평 면제제도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제도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하면 경제성 평가 제도도 필요하고요. 또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없는 주로 보면 이제 환자가 적다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개정되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너무 낮으면 면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준 설정을 잘 하고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의 대상 약자는 기본으로 200명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그 규정에 나와 있는 소수의 환자 개념이 신평은 내부 규정, 그러니까 공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내부 규정이 이제 2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만 승인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은 우리가 2015년도에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제약사들이 이제 요청했던 거는 그 환자 수를 500명 미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500명 미만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너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500명 너무 곤란하다. 이게 해서 이제 절충점을 찾아준 게 200명 미만으로 된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왜 200명이냐? 그건 없는데 아마도 이제 정부가 대략 그렇게 범위를 좀 제한하고 싶어서 200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200명 미만에 해당되는 약제는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라고 하면 사실 200명 미만의 환자라면 근거 자료 생성이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아마 그 자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사후 평가에 대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면제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약사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했던 기타 항목, 그러니까 대상 환자가 소수 이거를 빼고 기타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근데 이걸로 이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는 그 극소수, 신평원 평가 기준에 의하면 200명 미만, 이 환자들에 대한, 이 환자들에게 쓰는 약제는 경평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경평 면제들을 도입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존에 대상 환자가 소수여서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거 생산이 곤란해서 위원회가 인정한다라고 일단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약사한테 입증하도록 또 요구를 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부분도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 생산의 어려움의 항목이 지금 세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충족하는 게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세 번째 그 기타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기타면 여러 가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면 사실 이거 이 중에 하나만 되니까 저는 네. 오히려 기준을 확대해 준 것 같은데 네, 예. 좀 제약이 좀 약간 불만을 표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문구를 이제 읽어드리면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상 환자 수가 소수가 이제 200명 미만인데 그래서 지금은 200명 미만이면 무조건 다 이 다목을 갖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다 예. 같은 자가 다 충족한다고 보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200명 미만이 기본이고 기본 전제 조건이고 추가로 제약사들이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고 하는 건데 추가로 입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심사평가원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히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아까 아쉬웠다고 네. 하는 거는 네. 뭐 대상을 좀 확대하긴 했지만 소화 정도로 한 거고 문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항목 부분은 아예 그냥 강화시키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경제적 평가 제도보다는 경제적 평가 면제 제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 우리는 개인적인 네, 의견만 네.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제 그 환자단체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 이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건부 사후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조건부 등재제도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용어를 변경해서 운영을 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후에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이제 또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겠죠. 예. 근데 물론 뭐 등재되고 5년이 지나도 근거 생산이 여전히 어려운 약제도 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약제들은 제약사가 만약 소명을 한다면 뭐 추가로 연장하던가 그렇죠. 뭐 말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 자료를 면제한다거나 생략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경제성 평가를 사후에 제출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등재제도다. 이런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그 제약사들이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그 소아 희귀질환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많이 했었고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아하고 이렇게 소아 단체하고 이제 많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소아에만 마치 이제 소아에게만 뭔가 이렇게 해주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실제 이제 희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고 삶의 질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들은 이제 성인 환자들도 굉장히 많죠. 예. 근데 그런 환자들한테 쓰는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여전히 등재가 되지 못하는 약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도 대상으로 하면서 좀 사후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 아까 이제 그 안 대표께서 이제 제안하셨던 것처럼 사후에 가령 이제 5년 정도 시한을 정해놓고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리얼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사후 장치를 갖다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문은 조금 더 열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환자의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에 되게 중요한 또 이제 아마 정부 쪽이 자주 이제 그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평가 면제제도인데 오늘은 약간 좀 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저희들 두 분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뉴스도 보이스와 이 환자단체연합회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